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법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형법.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찰 시험에서 이제 한 과목이 있죠. 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과목이 이제 뭐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형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있습니다. 형법. 그래서 형법. 이제 형법을 배우는데 형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저는 이태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형법을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형법 이제 한번 보시는데 그럼 형법이 뭐냐? 일단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배우면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 뭐냐? 또 우리가 최소한 형법이 뭐냐라는 말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법을 가장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와 형벌이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범죄와 뭐다? 형벌이 있다. 형법을 합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 즉 어떤 것들이 범죄가 되는지 이걸 따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됐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뭘 부과해야 됩니까?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법의 개념은 일단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법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뭐다? 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협의 붙었을까요? 협의의 형법과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광의의 형법이 있죠. 자, 협의의 형법,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형법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광의의 형법이 있는데 그럼 협의의 형법은 뭐냐면 협의의 형법은 이제 협의하기 위해 협의 광의 이 말보다는 이게 형법이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한번 씁시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형법. 거기에 이제 협의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형식적 의미 형법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실질적 의미 형법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 형법은 어떤 거냐면 이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입니다. 형법이라는 뭐다? 명칭. 이런 이름을 가진 법을 우리는 형법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 형법은 어떤 거냐면 그랬더니 실질적 의미 형법은 명칭과 상관없이죠. 명칭과 상관없이 뭡니까? 바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협의의 형법. 협의의 형법하고 같은 취지를 생각을 하실 게 뭐다? 형식적 의미. 아시겠죠? 이게 협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다? 실질은 뭐다? 광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 이걸 뭐라고 한다? 협의의 형법. 그다음에 광의 형법은 뭐다?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보완 처분이 들어가냐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자, 형벌입니다. 형벌. 근데 우리가 형법 총론에 가보게 되면 최근에는 형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 형벌론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형벌론에는 다시 뭐다? 형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다? 이 보완 처분으로 나눠져요. 자, 이건 왜 나눠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형벌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제재죠. 과거 제재.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보완 처분이라는 건 뭐다? 재범의 예방입니다. 재범 예방. 그래서 최근 형법은 뭐예요? 이제 과거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 뭡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나와서 죄를 또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범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형벌론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이렇게 쓴 건데 전통적인 의미는 뭐다? 그냥 범죄와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이 일단 이런 얘기라는 걸 알아주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법은 이런 법이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되는데 그럼 형법의 이제 성격을 좀 봐야 되겠죠. 형법의 성격. 그래서 형법은 뭐냐? 형법은 이제 어떤 거냐? 그래서 성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법에는 뭐가 어떤 법이 있어요? 쭉 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공법. 그다음 뭡니까? 뭐 사법법. 자, 사법법 뭐다? 그다음 뭐다? 실체법. 자, 실체법 그다음 뭐다? 형사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제 공법이라는 말은 공적이라는 얘기죠. 공적. 이거 있죠? 공적, 공법.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공법. 그다음에 이거 이제 사법부 재판규범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규범. 사법부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법은 뭐냐면 사법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영역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민법. 그러니까 민법의 반대말이 형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법법은 뭐냐면 재판규범이 된다. 재판할 때 형법이 법규범에 작용을 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체법. 요 말이 좀 중요한 얘기네요. 자, 실체법인데 뭘 얘기하냐면 형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형사법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형사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형사법은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뭐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된 합쳐져 있는 말을 법을 뭐라고 부른다? 형사법이라고 부릅니다. 형사법. 그래서 형사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중에서 이제 형법은 뭐냐? 바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다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실체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이제 뭐냐면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쭉 해서 수사도 하고 공판도 하고 형집행도 하고. 그래서 자, 뭘 한다? 절차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 절차법. 형법은 뭐? 실체법. 근데 형법은 우리가 형법을 배우니까 뭐예요? 실체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뭐 용어적인 말들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체계적 지위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가설적 규범입니다. 가설적 규범은 뭐냐면 자, 일단 이런 걸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자, 이제 종교 규범에서는 뭐 종교규범에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종교규범에서는 뭐 10계명 한번 생각하면 자, 사람을 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금지규범이죠. 금지규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종교규범은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네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너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형법에 대표적인 살인죄가 있는데 살인죄가 250조 1항에 있어요. 자, 250조 1항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떻게 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데 살인에 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할까요? 가장 줄여서. 그럼 뭐냐면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사람을 살해했다.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설적 규범은 가정이다. 가정을 하는 거죠. if. 만약에 네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적 규범이다. 말뜻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왜 이제 까다롭냐면 법 자체에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법의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부터 조금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행위규범 및 뭐가 있다? 재판규범입니다. 그럼 이제 행위규범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럼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을 안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작용된다? 행위규범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의 성격을 갖게 되며 행위규범으로서의 형법은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으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다? 일반 인간의 이제 행위를 좌우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위 규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형법은 뭡니까? 아까 사법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법관들이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인데 형법은 법관 등 사법 관계자들의 사법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권을 확정하는 법관의 사법 활동을 규제하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재판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활용이 되면 행위 규범. 그다음에 바로 법관들에게 이게 지침이 되면 뭐가 된다? 재판 규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평가 규범이 의사결정 규범이 있는데 평가 규범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범죄가 나쁘다라고 뭘 해야 됩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규범. 그래서 읽어보시면 형법은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죠.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평가 규범으로서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외적 규율이 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런 평가 규범, 이런 법 때문에 뭐가 됩니까? 사람을 살해하면 이런 그 처벌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런 의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규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형법이 무가치하다, 즉 나쁘다고 평가한 행위를 의사결정에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의사결정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규범적 성격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행위에 다 투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 그런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말이 좀 어려울 텐데 그런 얘기다. 근데 요거 뭐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시험에 뭐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형법이라는 게 이제 법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뭐가 있어요? 규제적 기능. 그다음에 보호적 기능.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규제는 알겠죠? 인간 행위를 뭐 한다? 규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형법은 행위법 내지 재판규범으로서 일반 국민과 법관을 뭐 한다? 규제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보호적 기능은 결국에 이제 범죄잖아요. 범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법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호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규범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법익을 보호하자 이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자, 형법은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도 보호 기능을 행위도 보호하는 보호 기능.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살인죄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보장적 기능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제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죠. 근데 뭐냐면 인간에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자유의 제한, 한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장적 기능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나에겐 자유가 있는데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범죄라고 규정된 거 있죠. 그 규정된 거 이외에는 다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규정된 거 이외에는 다 허용된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규정된 거 이외에는 다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규정된 거, 범죄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면 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걸 알면
뭐가 돼요? 거기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를 뭐 한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내 행위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안정성,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장적 기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중요한 우리 형법의 대원리인 뭐가 등장한다? 죄형법정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보장적 기능 한번 읽어보시면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자의적인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보장적 기능은 형법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뭐가 된다? 근본 원리가 된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형법정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법정주의. 그럼 죄형법정주의가 뭐예요? 죄는 뭐예요? 범죄. 그다음에 형은 뭐예요? 형벌. 자, 범죄, 그다음에 법정, 법으로 정하자. 그래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뭐다? 범죄와 형벌은 뭘로? 법률로 정하자라는 거죠. 법률. 그래서 법률로 만들어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명령으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법률로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죄형 법정주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형 법정주의가 보장적 기능을 얻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장적 기능.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보장하는 거죠. 이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송법 같은 경우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시작과 끝인데 형법의 끝은 이렇게 뭐다? 죄형 법정주의가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죄형 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리 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물론 실적 범죄 근거가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입법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헌법 12조, 그다음에 12조, 13조 1항, 형법 1조 1항 이런 데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 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거다? 바로 보장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최고 원리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이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보호적 기능 X. 죄형법정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다? 보장적 기능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대적 의의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뭐냐면 나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나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은 이 죄형법정주의 형식적이었어요. 형식적.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죄형법정주의 형식적.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였습니다. 형식적.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1차 대전까지, 2차 대전 이전. 자, 세계 2차 대전 이전에는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죄형법정주의로 하되 뭐냐면 대단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법에 만들었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권 제한의 원리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냥 무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왜냐? 그냥 범죄. 예를 들어서 내 기분 나쁜 행위하면 처벌할 거야.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뭐다? 바꾸는 거죠.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적 의미예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뭐다? 범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처벌도 뭐다?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적 의의인데 읽어보시면은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자, 실질적 법치국가의 사상에 바탕을 둔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자, 범죄였고 형벌없다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는 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이 범죄라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냥 아무 쓸데없는 범죄 이런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것들만 범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한다는 얘기. 현대적 의미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죄형법정지 일단 뭐 도입부인데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자, 죄형법정지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5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뭘로 정하라고 했어요? 법률로 정하래요. 있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언제 있어야 된다?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할 때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범죄라고 만들어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다? 소급입법 금지. 그래서 소급표 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급표 금지. 그래서 뭐다?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면 영원히 처벌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해석도 명확하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명확성의 원칙이네요. 법률의 규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게 범죄가 되는지 어떤 게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현대적 의미로 적정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적정성의 원칙. 그래서 여기 5가지가 뭐다? 죄형법정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법률주의라는 것은 결국엔 법률로 만들라는 거예요. 법률로. 자, 법률로 만들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바로 명령으로 규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파생하는 게 이런 얘기죠. 위임입법 금지. 위임입법 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관습형법 금지. 자, 위임입법도 금지가 되고 뭐다? 관습형법도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임입법이 금지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률 만들 때 뭐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뭐다? 범죄와 형벌 처벌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법률로 써놔야 예측이 쉽지. 뭐다? 하위 규범, 위임입법을 해버리면 쉽게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임입법이 금지가 된다.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근데 원칙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외도 있겠죠. 그래서 예외는 바로 이제 자,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거다? 위임입법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을까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요건이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왜 위임입법을 금지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법률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만, 세부적인 것들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습형법이 금지가 됩니다. 왜? 법률이 아니니까요. 관습이라는 건 말이 좋지만 명문화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습형법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관습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일단 뭐 해석을 통해서 관습을 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다? 처벌하기 위해서 관습형법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법률주의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성문법주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뭐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국회. 그래서 자, 따라서 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 등에 규정하거나 이게 뭐예요? 위임입법. 위임입법. 그 다음에 이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지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임입법 안 되고 관습형법 안 되고.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법률주의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은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을 지금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다? 소급표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입법 금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다? 행위시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시. 그래서 무슨 얘기다? 일반 국민의 범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거죠.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소급해서, 그러니까 뭐다 행위 당시에는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는데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근거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그다음에 신뢰 보호, 기득권 보장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13조 1항과 헌법 1조 1항은 소급표 금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행위시의 법률에 처벌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소급표 금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불리한 소급을 금지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반대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자, 유리한 소급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유리한 소급은 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소급도 인정하기 위해서 형법 1조 2항 가보면 유리한 소급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하게 바뀌었어요. 경하게 바뀌면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소급은 가능합니다. 단지 뭐다? 우리 법적 안전, 그러니까 죄형법정 이런 것들은 결국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소급은 안 되지만 유리한 소급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추해석 금지가 있습니다. 유추해석 금지는 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유추해석 금지는 자, A라는 법이 있어요. A라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자, B라는 법에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의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규정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겠느냐. 바로 요게 뭐다? 유추해석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거에 갖다가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적용, 그러니까 유추해석이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왜냐?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데서 비슷한 거 갖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이 부분을 이제 보시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가능한 문헌의 한계를 넘어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는 법관에 의한 법창조를 방지하고 법관의 자유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자에 대한 규제 원칙이 된다. 그래서 유추해석이 금지가 된다. 근데 유추해석이 금지가 되지만 뭡니까? 또 역시 유리한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가 결국에 불리한 쪽으로는 못한다라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뭐다? 법적 안정성을 하려면 명확해야 된다. 그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명확성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이라는 건 모든 사안을 다 규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확성이라는 게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명확성이라는 것은 뭐다? 단지 그 조문 따라서 명확해도 되지만 이거 해석에 의해서 명백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해석에 의해서 그 뜻이 명확해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명확하다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행위는 처벌한다. 이렇게 만약에 법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이 된대요. 도대체 선량한 풍속이 뭡니까? 예측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이 된다라는 거죠. 위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할 목적,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 받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명확성의 원칙이란 자, 어떤 행위가 그다음 뭐다? 범죄이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 적정성은 뭐다? 바로 현대적 의미입니다. 현대적 의미. 그래서 현대적 의미는 어떤 거다? 핵심은 뭐냐면 실질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형벌 있죠. 그래서 등가가 있어야 된다. 일종의 이제 현대적 의미는 일종의 비례성.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비례성. 그래서 범죄는 요만큼 저질렀는데 처벌은 이만큼 하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성. 그래서 비례성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과잉금지. 이런 얘기죠. 과잉금지는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너무 과하게 금지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실제로 뭐다? 뭐 빵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징역 30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너무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과하다. 그럼 죄형법정지 위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적정성의 원칙이란 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즉 내용이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형법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최우수단이어야 하고 그다음 체크할까요?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된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그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한 죄가 살인죄잖아요. 그럼 살인죄면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뭐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사형이 나왔다. 이런 건 등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지 물론 이거 이제 우리가 진짜 뭐 제대로 꼼꼼하게 하게 되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래요. 여기까지를 일단 해서 뭐 오리엔테이션 해서 해가지고 이제 첫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 그러니까 죄형법정지도 시험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판례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법.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떤 적용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봐야 되는데 자, 형법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